안녕하세요, 김포민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풀이 해설 강의가 아닌 각 문제별로 필요한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풀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이 강의를 통해 내가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지수 법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3월 모평에서도 나왔던 개념이기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이 서로 같은 거듭제곱골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밑이 서로 같은 거듭제곱골의 나누기는 지수끼리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 거듭제곱골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지수가 음수일 경우는 밑의 역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새로운 지수 법칙을 묻고 있습니다. 제곱근 형태일 때의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성질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n제곱근 a라는 것은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a의 n분의 1제곱도 이 세 번째 공식에 의하여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즉, 둘 다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두 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밑은 0보다 커야 하며 n은 2 이상의 자연수여야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4제곱근 3은 3의 4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세제곱근 8은 8의 3분의 1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이번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수 법칙입니다. 이것만 알면 1번 문제 2초 컷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다항함수의 연속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라는 X좌표가 있습니다. 그냥 보아도 A에서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함수 X는 A에서 연속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함수에 A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값 FA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의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 A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때의 값은 A에서의 좌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래프의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 A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값을 우리는 A에서의 우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값이었기에 이 값을 A에서의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만약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가 a에서 연속하려면 일단 함수값이 존재하여야 하고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우리는 이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연속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항함수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항함수는 우리가 흔히 보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등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끊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즉,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앞의 내용과 합쳐보겠습니다.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고 연속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 다항함수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항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번 문제 또한 이 개념만 안다면 2초 컷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같은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곱해지는 수 R을 우리는 공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였을 때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한 번 곱한 수, 세 번째 항은 a에 r을 두 번 곱한 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규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a, 즉 첫째 항에다가 항의 수보다 하나 작은 r을 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칙대로 가본다면 네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4 빼기 1번 곱한 수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n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n 빼기 1번 곱한 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안다면 3번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정적분의 계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정적분을 하려면 부정적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즉 미분을 거꾸로 하는 연산입니다.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즉 x의 n제곱을 x에 대해 부정적분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을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나오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거꾸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미분은 한 차수가 작아지는 것이니 부정적분한다면 차수가 하나 커질 것이고, 미분은 차수가 개수가 되니 부정적분은 차수의 역수를 개수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분하면서 사라진 상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C를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부정적분하시오 라고 한다면 차수 하나 올려주고 그 역수 내려오고 잊지 말자 적분상수 하면 됩니다. 추가로 상수를 적분하면 상수에 x를 붙여주고 잊지 말자 적분상수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에서부터 b까지 fx를 x에 대해 정적분하시오. 여기서 a를 아래끝, b를 윗끝이라고 합니다. 정적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단계, 대괄호 안에 fx를 부정적분해서 써줍니다. 이때 적분상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2단계, 부정적분한 식에 윗끝 b를 넣고 그 다음 아래끝 a를 넣어 두 값을 빼줍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적분의 계산이 끝납니다. 이 정적분의 계산만 할 줄 안다면 4번 문제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풀마 bk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풀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분배해 줄 수 있다. 너무 길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서는 분배가 가능하다. 조심할 것을 얘기하면 시그마는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는 분배가 가능하지 않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라는 건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땡땡땡 an 더하기 bn, 즉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을 순서만 바꿔 써본다면,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an까지의 합, 그리고 b1 더하기 b2 더하기 bn까지의 합의 합으로 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식의 앞에 있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b1부터 bn까지의 합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 우리는 위식이 성립함을 간단하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bk를 써본다면
이 식은 A1 빼기 B1 더하기 A2 빼기 B2, 그래서 AN 빼기 BN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식도 순서만 바꿔서 A1부터 AN까지 합,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B1부터 BN까지의 합의 차로 나타낼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앞에 있는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B1부터 BN까지의 합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빼기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시그마는 더하기와 빼기일 때는 분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하자. 곱하기와 나누기는 분배가 불가능하다. 시그마의 두 번째 성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는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같다. 이 식도 간단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쭉 더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위식을 C로 묶어서 정리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즉, C 곱하기 A1부터 AN까지 합, 다시 말해서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시그마 성질을 이용한다면 5번 문제 굉장히 쉽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로그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그이기에 일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밑은 0보다 커야 하며 밑은 1이면 안 되고 진수로 사용될 x와 y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의 계산, 즉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의 빼기는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로그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A의 x를 m이라고 해봅시다. 이를 거듭제곱 형태로 바꾼다면 A의 m제곱은 x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로그 A의 y를 n이라고 한다면 이를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A의 n제곱은 y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와 y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a의 m제곱이고 y는 a의 n제곱이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이 될 겁니다. 즉 xy는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그로 바꾼다면 우리는 m 플러스 n은 로그 a의 xy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m은 로그 a의 x를 의미하고 n은 로그 a의 y를 의미하니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로그 a의 x를 m이라고 하고 이를 거듭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또 로그 a의 y를 n이라고 하고 이를 거듭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와 y를 나눠줄 겁니다. 즉 y분의 x는 이라고 쓴다면 우리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 빼기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y분의 x는 a의 m 빼기 n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다시 로그로 나타낸다면 m 빼기 n은 로그 a의 y분의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이랑 똑같습니다. m 대신에 로그 a의 x를 그리고 n 대신에 로그 a의 y를 대입해 준다면 앞에서 봤던 공식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y분의 x다. 다시 이야기하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빼기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뒤에 거분의 앞에 거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의 계산
이것만 안다면 6번 문제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7번 문제는 함수값과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함수값과 극한값은 아까 1번 함수의 연속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1번 문제에서 설명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로그의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6번 문제에서 설명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f'A, 즉 A에서의 미분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하나하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 다 극한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소분의 무한소, 즉 0분의 0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같을 때 f'A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밑에를 보더라도 여기 있는 델타 x 문자와 델타 x 문자가 서로 같고 양 옆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을 때 f'A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자와 문자가 같고 숫자와 숫자가 같다면 우리는 f'A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문자와 위에 있는 문자가 같고 양 옆에 있는 숫자가 같다면 우리는 이를 f'A라고 정의한다. 미분계수의 정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안다면 10번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에서는 이항 정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항 정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많이 보았던 곱셈 공식 하나를 놓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줄곧 보던 공식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리가 이 식을 조금은 다르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두 개가 있는데 제곱하라는 거는 a랑 b 두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것과 같아. 만약에 a를 두 개 고르면 a제곱이 될 거고 a 하나, b 하나를 고르면 ab가 될 거고 b를 두 개 고르면 b제곱이 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 식을 다시 한번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b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우리는 한 개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b를 한 개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두 개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중에 하나도 안 고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자동으로 a는 두 개가 골라지겠구나. 더하기. 이번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도 한 개가 골라지겠구나. 더하기. 이번에는 두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는 한 개도 안 골라지겠구나.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 C형은 1이고 a제곱, b의 0제곱도 1, 즉 a제곱이 될 것이고 이 C1은 2, a, b, 그리고 이 C는 1이고 a의 0제곱도 1, 그리고 b제곱. 다시 얘기한다면 앞에 우리가 봤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b를 주인공으로 할 거고 세제곱이기에 a랑 b를 합쳐서 3개를 고른다 라고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개 중에 하나도 안 고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는 당연히 3개가 골라질 것이고 더하기. 이번에는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는 2개가 골라질 것이고 더하기. 3개 중에 2개 고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는
1개가 골라질 것이고 더하기 3개 중에 3개 다 고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는 하나도 안 골라질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항 정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식 계산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항 정리는 이와 같이 두 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의 n제곱 형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제곱이기에 a와 b를 합쳐서 n번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도 b를 주인공으로 해보겠습니다. n개 중에 하나도 선택 안 할 거야. b를. 그러면 a가 n개가 선택될 것이고 더하기 n개 중에 한 개 선택할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는 n-1개 선택될 거야. 더하기 n개 중에 2개 선택할 거야. b를 2개 선택했으니 a는 n-2개가 될 거야. 더하기 땡땡땡 가서 마지막엔 n개 중에 n개 선택할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면 a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식을 시그마로까지 정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이항 정리 외우시려 하지 말고 꼭 이해해 놓으시면 11번 문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중복조합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요 앞 편의점에 가서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중에 네가 먹고 싶은 거 5개만 사와. 이제 우리는 행복한 고민만 하면 됩니다. 뭘 사야 할까? 과자를 A개 사고 아이스크림을 B개 사고 음료수를 C개 사서 우리는 5개만 맞추면 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난 과자가 좋으니까 과자를 5개 사고 나머지는 사지 말아야지. 또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이 5칸에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만 써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먼저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5개 안에서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는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중복이 허락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즉,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3H5라고 나타내고 계산은 C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C 뒤에 거. 즉 여기서 본다면 3 더하기 5 빼기 1C 5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여기까지 중복조합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5개를 선택해야 하는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를 여러 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 무엇인가는 안 골라도 됩니다. 즉 0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중복조합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개의 네모가 있습니다. 이 네모는 우리가 사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모에 우리가 뭘 살지 적는 대신에 경계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자 1개에 아이스크림 2개, 음료수 2개를 샀구나. 같은 방식으로 만약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과자는 안 샀고 아이스크림 4개에 음료수 1개를 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네모가 들어갈 공간 5개와 경계선이 들어갈 공간 2개를 포함하여 총 7개를 채우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경계선은 두 개일까요? 우리는 경계선을 통해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하므로 경계선은 그보다 하나 작은 개수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3-1, 두 개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5개의 네모가 더해지게 되어 7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7개의 공간에서 네모가 들어갈 5개의 공간만 골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5개를 골랐다면 경계선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를 C로 바꿔서 풀 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앞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살지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개씩은 꼭 사와야 돼. 앞에서 중복조합을 쓰려면 0개도 가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0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중복조합을 못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편의점에 가자마자 하나씩을 다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가지를 하나씩 샀기 때문에 아직 2개를 더 사야 합니다. 이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고르면 됩니다. 즉 0이 가능해졌단 소리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구나. 그래서 3H2로 구할 수 있구나. 계산은 C로 바꿔서 3 더하기 2 빼기 1 C2로 계산하면 되는구나. 중복조합 알아두면 정말 편한 방식입니다. 꼭 이해해두고 문제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